안녕하세요. 네, 교정학 기출 사용 설명서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대비. 자, 이 책에서는 그동안에 바뀌었던 형 집행법이라든지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을 해서 문제와 해설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는 또 문제도 일부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출 문제집의 중요성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실전 문제에서는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하거나 또 유사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 80% 가까이 그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각 내용을 꼼꼼히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이 왜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된다면 요소에서 공부할 때에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공부 방법에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전에서도 바로 그런 유사한 형태의 가장 문제되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탐독을 하고 분석하고 또 암기할 건 암기하고 하는 과정이 시험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도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서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꼼꼼히 달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초 실력, 내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드릴 말씀이 매년 법령이 아주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는데 마침 이 책이 9월 말에 출간이 됐는데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또 시행령이 형집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는 일부 지금 시행령 규정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마침 책이 인쇄로 넘어간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또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카페에 자료실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다음 카페고요. 바른교정학 세상이라고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또 개정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개정 사항하고 우리 책에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올릴 테니까 꼼꼼히 그때 체크를 해서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로 가면 교정학의 의의가 있고요. 8페이지입니다. 0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학은 교화 개선 및 교정 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로 교화 개선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아주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2번 교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되어 행정학, 교정교육학 그리고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 왔다. 이게 이제 교정학의 발전 순서인데 교정학의 발전 순서는 뭐 시기적인 어떤 이 개념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감옥학이죠. 감옥학은 사람을 가두어두는 장소 이런 개념, 사람을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곳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이 행형학입니다. 행형은 형을 집행한다는 말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관리, 질서, 거기에 교육적 입장 이게 살짝 추가되는 형태 이게 이제 행형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교정교육학입니다. 교정교육학은 결정론적 시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람 소질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 예방적 차원이 강조가 됩니다. 개별적 특성에 맞게
범죄의 어떤 자질을 없애고 사회 복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정 교육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교정 보호론입니다. 교정 보호론은 신응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엄격한 관리 질서 위주로 가다가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소질에 맞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개선 조치할 것인가, 이게 교정교육학에서 발달이 됐는데,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사고를 치더라고요. 재범을 저지르고 이런 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럼 교정교육학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에 맞게 공정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리고 교정교육학에서 개인을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감옥학, 행영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건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자, 교정은 수용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의 국한이 틀렸죠. 자,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이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상대 개념으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바로 이 조문에 있는 것처럼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법, 살인죄,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뿐만 아니고 적국에 대한 찬양 고문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또는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미성년자를 고용한 거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행정법규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데, 상대적인 개념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해로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처벌받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다면 그 안에 도저히 이것만큼은 반드시 법을 규정해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제한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요 형벌 부과 대상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직은 형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면 장래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됩니다. 따라서 그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인,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한 자를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다음 4번. 교정학은 자유형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바로 이걸 종합과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정학이라고 하는 건 교정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만 가지고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원인에 따라서,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학, 심리적 원인이라면 심리학, 그리고 대부분 교정 관련 법령이 있죠. 이건 바로 법학.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교정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정학의 종합과학성을 의미하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주어진 지문이 있으면 그 설문 내용에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에 관한 학문 분과다.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문을 골라야 합니다. 자, 보면 1번의 효과적인 사회봉사 명령의 실시에 관한 바로 형사 제재의 하나인 보완 처분이죠.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형사 제재에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고,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고요. 보완 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그 시점에서 파악을 해보고 그 반작용으로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완 처분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게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주안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정 시점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게 바로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완 처분은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서 있다. 그럼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장래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해보고, 장래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형벌은 소급 처벌 금지,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보완 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또 큰 차이고요. 나중에 관련된 데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형벌에는 형법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부터 시작해서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바로 형벌에 해당이 되고요. 보완 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인 것으로 지금 이 지문처럼 사회봉사명령도 있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등등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형사 제재의 집행이니까 보완 처분의 집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구치소 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죠? 구치소라고 하면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니까 우리 설문에서 있는 미결 구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 3번이 답이죠. 양형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은 어디서 결정을 하죠? 양형? 양형이라고 하는 건 형의 양을 결정하는 것. 바로 법원의 재판부의 법관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단계의 문제예요. 이 설문에서는 형사제재나 미결금의 집행이니까 바로 형 집행 단계, 형사제재의 집행 단계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시점이 양형 기준에 관한 건 법원의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문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이 사람을 형기 종료 전에 내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가석방이니까. 그래서 4번도 해당 사항이 있고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면 쉽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집행이 키워드가 되고 3번은 집행과는 무관하니까 정답이다. 자, 3번으로 갑니다. 교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형집행법은 법의 목적으로 교정교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정교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사회화, 이게 형집행법 1조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집행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선언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우 등급이라든지 처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집행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행형 단계에서 일반 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옳은 지문인데,
행형 단계, 형의 집행 단계가 되는 거죠. 형 집행 단계에서는 왜 일반 예방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는 일반 예방, 형벌의 목적으로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이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되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반인이 위하적 효과라고 그래요. 위하라고 하는 건 무서워서 공포에 떤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두려워. 이런 개념.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포심으로써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일반 예방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바로 범죄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재사회화, 재범 방지, 정확히 재범 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교화 개선시켜가지고 재범을 방지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어떻게 되죠? 행형 단계라고 했으니까 형을 집행하는 단계니까 일반 예방보다는 특별 예방이 중점이 되겠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재범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행형 단계에서는 특별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간접적인 관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당연히 특별 예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특별 예방은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이게 틀렸죠? 제한 없이 인정되고란 말 틀렸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 딱히 헌법이 130개의 조항이 있는데 130조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 예방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책임의 범위 내에서 추구를 해야지, 그 제한 없이 과도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처우는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라는 표현 여기 잘못됐습니다. 자, 4번 정답. 다음 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규정 목적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적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사회방해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무슨 교육, 직업, 기술, 개선교육. 그래서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죠. 요거는 목적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자, 크게 나눈다면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응보형이라고 하는 건 잘못에 상응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 보복, 응보적 관점이에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목적형주의는 단순히 형사 제재, 형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형벌 자체 외에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재사회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응보형주의는 목적이 따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형주의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게 강조된 입장이고, 교육형주의는 목적형, 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각종 교육 수단을 활용을 함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교육형주의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면, 1번은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적형이 아니고 바로 교육형주의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이 옳은 지문이죠.
응보형주의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인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가하는 거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처벌, 보복, 응보만을 강조하니까 정확하게 해당이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대신 각종 교육을 통해 교화 개선을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서 재사회화시키는 것. 여기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주된 포인트는 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목적형주의의 개념이고요. 4번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 형태에 상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이건 아니죠. 보복의 원칙에 따라 그러면 바로 응보형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현대교정주의는 바로 목적형 내지 교육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복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니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 2번입니다. 자, 이번에 테마 2번으로 가서 교정학의 발전 및 교정의 역사 5번 문제로 갑니다.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 지금 쭉 5가지 사항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열한 거 고르시오인데 이건 아주 간단하죠.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했고 우리 교재에도 암기에 대해서 제가 맨 끝에 해설 끝을 보면 암기 사항에서 복위 교과사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번 기출문제집의 특징을 제가 잠깐 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11페이지 5번 문제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암기용 두 문자를 필요한 부분에 곳곳에다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평소에 강의하면서 활용했던 자료들인데 기출문제에다가도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여러분 학습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해당 부분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많이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복위 교과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서가 간단해요. 교정학의 역사적 발전 단계 지금 기출도 여러 해에 걸쳐서 각종 시험에 출제가 됐죠. 이 5글자만 알면 정확하게 다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수적 단계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는 사형벌,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 강력한 국가의 힘을 빌어서 어때요? 위하적 단계예요. 엄격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되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 공포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위하적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교육적 개선 단계죠. 교육적 개선 단계는 과거에 너무 강한 제재로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뭐 작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형벌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예부흥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교육적 개선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 이게 강조가 됩니다. 법에 세세하게 어떤 잘못을 하면 얼마만큼의 형벌을 부과한다라는 걸 꼼꼼히 규정해 놓고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만 형벌을 부과한다. 뭐 박애적 관형. 그러니까 박애적 관형이라고 하는 건 형을 너그러울 관자를 넣어서 과도한 제재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된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과학적 처우 단계죠. 과학적 처우 단계는 생물학의 발달, 자연과학의 발달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 원인과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를 탐구를 하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인자를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는 주위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범죄의 환경에 익숙해져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처우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래서 과학적 개선 처우 단계가 발전이 됐고요. 맨 끝에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죠. 요거는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최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뭐 교도소 같은 데서는 뭐 교도소 내에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폭동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1900년대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절차를 보장하는 이런 측면이 강조된 시점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는 요 보기교과사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12페이지 6번입니다. 우리나라 행영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고조선 시대 행영은 팔조법금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 과거의 고조선 시대는 잘못에 상응하면 어때요? 엄격한 강력한 국가적 힘을 빌어서 강한 제재를 규정했잖아요. 팔조법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등등등 몇 개조가 전해져 있죠. 바로 응보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도형이나 유형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그렇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5형제입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도형과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태형과 장형은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이고 도형은 시설에 구금해가지고 뭐 쇠를 달군다거나 소금을 굽는다거나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징역형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유배 보내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뭐 한양에서 사고를 친 사람이 한양권 내에는 못 들어오게 그래갖고 지방 어딘가에 유배를 보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살고 한양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유형. 그래서 요거는 오늘날 무기 금고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유형이죠. 자유형. 그래서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4는 사형이 되겠고. 자, 3번.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행정법규를 그대로 이용하여 근대적 교육주의 행정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시행하였다가 틀려요. 일제시대의 특징은 딱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외형상은 어떻고 실제 운영은 어땠다. 이렇게 2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외형상은 당시 일제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선진국이었어요. 외형상 근대적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근데 실제 운영은 오히려 민족을 차별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말살 정책이라든지 실제 운영은 오히려 처우의 개선이 없었고 열악했다. 처우가 열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근대적 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행은 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은 이렇게 공문이라든지 말살 정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제도와 실제 운영이 반대였다. 3번 정답. 다음 4번.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 제도가 있었다. 네, 이런 제도를 마련했죠. 미군정 시대에는 과도기였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직전 단계에서 과도기로서 운영이 됐는데 미군정 시대에는 그래서 일본의 조선 의용령 해가지고 일제시대의 제도, 일제시대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 미국의 선진 제도의 일부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소자 석방 청원 제도예요. 재소자 석방 청원 제도는 검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공소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30일 이상 구금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석방을 청원을 하면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석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선진 제도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옳고 3이 답이죠. 다음 7번.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명칭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삼국시대, 고려, 조선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명칭이 구금시설의 명칭이 계속 이제 바뀌어 왔는데요. 자, 삼국시대에는 영어, 뇌옥, 형옥, 수옥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고,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똑같은 명칭을 썼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옥서죠. 네, 바로 전옥서. 그 다음에 1894년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때는 감옥서라는 명칭으로 불렸고요. 자, 일제시대 1923년 이때 형무소라는 명칭을 썼고, 1961년도에 바로 형집행법 개정으로 교도소, 이 당시에는 행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영어, 내옥, 형옥, 수옥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은 전옥서,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때 감옥서, 일제시대 때 형무소, 그리고 현재의 교도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영어,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교도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8번.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속전제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벌금형과는 다른 겁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벌금 얼마를 납부해라 라고 형을 선고하는 거지만, 속전제도는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면서 그 대신 돈을 얼마를 낸다면 그 도형을 면하게 하는, 말하자면 대체형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과는 다르다. 알겠죠? 도형을 면하기 위해서 얼마 금전적인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요. 뭐 도형뿐만 아니고 태장, 도유사 이 5가지 형벌 모두에게 속전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자도 존재했고요. 다만 금액의 차등이 있었죠.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중한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속전 금액을 크게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 12법. 그죠? 자기가 뭐 만원짜리 물건 훔쳤다 그러면 12만 원을 배상을 하는 일책 12법을 운영을 했고요. 3번. 조선시대의 도형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끝에 장형이 병가되었다는 말도 맞는데, 가운데 1년에서 5년까지 3종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바로 이 도형, 오늘날 징역형에 해당이 되는 것은 1년에서 3년이에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5종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씩 추가돼요. 1년 6월, 2년 6월, 3년 이렇게 해서 5가지. 알겠죠? 1년에서 3년까지 5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유형을 부과할 때는 그냥 도형 유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장형을 항상 병과했어요. 그래서 장형을 곤장을 때리고 도형에, 그 다음에 곤장을 때린 다음에 유형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4번. 1894년 갑오개혁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오형 태장도에서 중심의 체계가 자유형 중심을 찾는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기존의 오형 제도에서 자유형 중심의 근대적 행정 체제로 바뀐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항상 1894년 갑오개혁 때다. 뭐 이런 거를 뭐 미군정 시대다 이렇게 가지고 틀린 질문 내기도 하니까 이 질문 잘 알아두시고요. 3번이 답입니다. 다음 9번. 조선시대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가 아니죠. 전옥서는 이제 구금시설인 거고, 감옥과 범죄수사의 업무하면 오늘날 그 검찰의 업무와 유사하죠. 이거는 장금사입니다. 그 형조에는 사사라는 게 있었고,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 이렇게 있었고요. 상복사는 복심 업무. 잘못에 대해서 오늘날 1심, 2심, 3심 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형에 처할 자다 그러면 3심까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복심 업무는 바로 상복사에서 다루었다. 고율사라고 하는 거는 율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 장금사가 바로 오늘날의 이제 검찰의 업무죠. 이게 바로 감옥과 범죄 수사. 장예사는 노예. 바로 이거 키워드가 되겠죠. 노예의 호적이나 포로, 소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중에 지금 장금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전옥서가 아니라 장금사다라고 해야 되겠죠. 1번 정답. 다음 2번 사형수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 그래서 사형수를 수용하는 별도의 시설을 조선시대에는 두었고 그게 바로 남간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자, 3번 도형은 일정 기간 동안 관아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이 병과되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도형이나 유형일 때는 장형을 병과했다라고 했고요. 4번 유형의 일종인 안치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 고관에 대하여 인정이 되었다. 바로 안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 안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향안치와 위리안치, 절도안치. 본향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거 왕족 고관에 대한 유배형이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향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위리는 가시덤불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있다면 주택 주변에 가시덤불 울타리를 치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이게 위리안치. 절도안치는 외딴 섬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안치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10번 문제. 조선시대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도형은 형집행에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때문에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선시대에 문제가 됐던 건 도형이 아니고요. 장형입니다. 장형.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 중에 가장 흔하게 집행되는 게 이건 가장 경미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사형이고 돼 있지만 장형이 가장 흔하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장형에 처할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형이나 유형에 처할 때도 장형을 병고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가장 흔하게 집행된 게 장형이었고 장형의 폐해가 컸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각 지방마다 그 장형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집행을 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장형이고 나중에는 이제 제도가 여러 가지 개정도 되고 나중엔 폐지까지 되는 단계까지 쭉 시대적인 흐름이 있죠. 자, 남형의 폐해가 가장 컸던 것은 장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하니까 남형의 우려가 높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번 정답. 다음 2번.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자는 태형에 집행하지 않고 속전제도. 바로 이런 경우에 질병이나 임신에 걸린 사람을 태형을 집행하는 건 좀 가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전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고 3번.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도형유형에 대하여 병과, 아까 설명드렸죠. 도형유형에 병과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태형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50대까지 5가지가 있고 장형은 그러니까 소곤장, 중곤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곤장, 큰 곤장. 큰 곤장으로 60대에서 100대까지 또 5종.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 4번. 유형 중 안치는 왕족 고관 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 절도, 위리 안치.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음 11번.
조선시대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부터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충군은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인 사람의 하나여 일정한 장례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것. 이 내용은 충군이 아니죠. 뭐죠? 이건 안치에 대한 설명이고 충군은 전혀 다른 얘기죠. 충군은 한자로 쓴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대 할 때 군이죠. 군대 인원을 채운다 이거예요. 충군제도. 그러니까 범죄자를 형을 면하는 대신 군에서 일정한 군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한. 당시에는 이제 전쟁도 많고 해가지고 군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군제도라고 하는 대체적인 형벌 방식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도 각종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 지위를 배치를 달리했고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2번 정답. 다음 3번. 도형은 오늘날 유기징역형에 해당이 되고 범죄인을 관하에 구공하여 소금 굽거나 쇠를 달구는 일. 아까 설명을 드렸고. 4번.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다. 영부에 낙인시키는 거예요. 신체에다가 얼굴 같은 데다가 칼로 베가지고 거기다 먹물을 새겨 넣으면 죽을 때 문신한 것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드러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아 저렇게 된다.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얼굴에 저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느껴서 범죄를 예방하도록 말하자면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자자형을 조선시대에는 두고 있었습니다. 자, 12번 조선시대 형벌 유형 휼형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휼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 재판 집행을 엄중 공정히 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방향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그래서 여기서 휼자 자체가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가엾게 여길 휼자.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일정한 처우상 선처를 베푸는 행위를 휼형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휼형의 사례로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 감형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 배치된 순서가 잘못됐죠. 자, 조선시대의 감형 제도는 종경이라는 명칭으로 감형 제도가 있었고요. 태장도유사 저거는 요 순서를 한 단계씩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태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머리글 잘 적어보면 사, 유, 도, 장의 순서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추어 집행하는 것. 자, 다시 보면 사형은 유형으로 맞는데 그 다음에 유형은 장형으로 틀렸죠. 유형은 도형으로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은 태형이 아니라 도형은 장형으로 처리하는 이래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다음 3번. 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거나 상을 치르게 난 후 다시 구금하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보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방제도는 오늘날 형집행법상 귀유제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제도라든지 그런 것과도 유사합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귀휴에는 뭐 일반기후와 특별기후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기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기가 지나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 하에 뭐 처우 등급도 필요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뭐 외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기후 사유거든요. 그때 일반기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특별기후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보방과 오늘날 기후는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4번. 조선시대 유형은 중재자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근고다. 자, 유형은 무기근고라는 설명을 했고 그 유형에 대해서 아까 안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안치는 왕족 고관에 대한 거라고 했고 또 다른 걸 보면 평민에 대한 것도 있어요.
중도 부처라고 하는데 요거는 평민, 일반 상민, 평민에 대한 유형 제도가 중도 부처라고 하고요. 큰 실수를 했죠. 이건 바로 중도 부처는 관원입니다. 관원. 오늘날 공무원. 관원에 대한 유형 제도가 중도 부처고, 그 다음에 천사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천도. 이게 바로 평민이에요. 일반 평민에게는 천사라고 하는 유형 제도가 있었고, 관원에게는 중도 부처, 왕족 고관에게는 안치,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사와 관련된 다음 진술 중 옳지 않은 것. 1. 근대적 자유제도 확립한 시기는 미군정 아니죠. 뭐라 그랬죠? 1894년 갑오개혁 때. 그래서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조선시대 형벌은 태장도유사 5형 맞고, 3번에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로 바뀐 거 일제시대라고 그랬죠? 1923년 맞고, 4번에 조선 전기에 신체 먹물로 글씨 새겨놓는 자자형, 아까 나왔던 지문이고요. 다음 14번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고려 조선시대의 휴령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고려 조선의 휴령제도,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용서를 하고 또 이렇게 일찍 풀어주는 방식, 이런 것과 생각을 해보면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더 가까이는 기후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 1905년 형법 대전에 규정된 보방 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까 보방 봤죠. 그다음에 3번 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용자에 대하여 가방을 불허했다. 가석방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전에는 이제 보방을 거쳐서 가방이라고 명칭을 했다가 가석방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중에 1908년이죠. 이때에는 가방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오늘날 가석방과 유사한 거고, 종신형에게도 가방을 허용을 했습니다. 밑에 해설에서 보시면, 자, 해설의 첫째 줄 끝에 보면 3년에서 15년 이하의 유형 도형일 때는 2분의 1 이상. 그죠? 3년에서 15년 사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고하면 그때부터 가능하고, 종신형도 있잖아요. 종신형은 10년 이상. 종신형을 부과받은 사람이면 10년 이상 경고하면 그때 가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거죠. 3번이 정답. 4번 미군정화에 실시된 우량 수용자 석방령은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네, 선시제도라고 하는 건 여기 굿타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굿타임 시스템을 한자로 바꾼 게 바로 선시제도예요. 굿타임, 굿이 착할 선자를 집어넣고 타임 떼시자. 그래서 선시제도가 탄생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의 형기보다 일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교도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 3년 정도 시점에 일찍 내보냈다. 이렇게 나가면서 더 이상 이제 국가의 제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형이 맞춰지는, 이걸 선시제도라고 하고요. 가석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만에 가석방이 됐다라고 하면, 가석방이 되고 나면 국가의 관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석방 된 다음에 남은 형기 기간 2년이면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가석방자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다 무사히 맞춰지면 이 시점, 5년이 될 그 시점에 형기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시제도에는 나가는 그 시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가석방은 사회 내처우라고 합니다. 가석방된 이후에 형기 종료될 때까지 일정한 준수사항, 관리 감시를 받기 때문에 사회 내처우라고 하고, 선시제도는 나감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내처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대에 운영이 됐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선시제도가 유럽 사회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 시대에 운영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없죠. 근데 과거에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 자, 다음 15번.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 있는데 각각 해당 연도를 알아야 되겠죠. 감옥규칙의 제정은 이게 바로 1894년에 있었고요. 기역번 1894년. 자, 갑오개혁 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4개의 지방교정청이 신설된 것은 최근 일이죠. 1991년입니다. 지방교정청은 1991년도에 신설이 됐고 이게 바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라는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행정법이 제정된 거는 6.25 나기 직전에 행정법은 1950년 3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2008년에 형집행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생겼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민영교도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건 가장 최근의 일인데 예전에 교정국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교정본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미음번 2007년. 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